총평으로 작년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아마 학생들 중에 풀면서 약간 시간이 부족했을 듯한 느낌이 드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2점짜리 문제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헤비해요. 예전에는 2점짜리 문제가 질문이 하나야. 그리고 그 질문 하나에 답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작년 거 같은 경우는 2점짜리 문제에 질문이 2개씩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계산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50ml의 에탄올 수용액 X를 물로 1리터가 되도록 물 켰다. 20분의 1로 시석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 킨 용액 25ml를 1리터 중에 25ml를 또 취했어. 그리고 이것을 0.020 몰롱도 중크롬산 포타슘으로 적정하였더니 당량점까지 35ml가 소모가 됐다. 적정 실험이죠. 이 적정 반응에서의 불균형 반응은 다음과 같다. 완성 안 시켜줬다는 얘기는 문제에 이거 완성시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ml 에탄올 수용액 X에 포함된 에탄올의 질량을 구하시오. 결국은 이거 완결시키고 그 다음에 X 구하라는 얘기가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게 뭐 산화환원 반응식 완결시키는 거야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울 만한 게 없죠. 자, 지금 먼저 환원되는 녀석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플러스 6가짜리고 이거 플러스 3가짜리니까 6가가 3가로 되면서 환원이 되죠. 얘가 산화제니까 환원이 되면서 다른 것들을 산화시키겠죠. 그래서 환원 반반응. 먼저 환원 반반응부터 쓰면은 Cr2 O7 E-가 Cr3 플러스가 된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반응식에 H 플러스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산성 조건을 가지고 완결을 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산소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의 숫자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2Cr3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산소의 숫자를 맞춰야 되죠. Cr2O7 E-2Cr3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 7개 7H2O.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이게 염기성 수용액이면 짜증날만 했는데 산성 수용액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H 14개 있죠. 여기 하나도 없고. 그래서 H 14개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좌우 양변의 전화균형. 이쪽은 플러스 6가, 이쪽은 플러스 14가에다 마이너스 2가 더해줬으니까 이쪽은 플러스 얼마입니까? 12가. 그러면 플러스 12가가 플러스 6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6개 필요하죠. 그래서 Cr2 O7 E-14H 플러스 6 E- 2Cr3 플러스 7H2O. 자, 요게 이제 환원 반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산화 반반응. 산화 반반응은 요게 이제 산화가 되는 거죠. 에탄올이 카르복실릭 액시드로 산화가 되는, 유기화학에 보면은 1차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카르복시산 된다.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써주면 됩니다. C2H5OH가 그 다음에 CH3COOH가 된다. 자, 양쪽에 탄소의 숫자 똑같죠. 그럼 탄소의 숫자 이미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산소의 숫자를 맞추면 되죠. 산소 하나, 산소 2개. 이쪽에 산소가 하나가 부족하죠. C2H5OH에다가 H2O를 더해주면 되죠. CH3COOH. 그래서 산소 부족한 거 맞춰줬고. 자, 이제 수소를 봅시다. 수소 이쪽에 몇 개 있어요? 5개, 1개, 6개. 이쪽에 2개, 8개죠. 이쪽 4개죠. 그럼 이쪽에 수소가 4개 부족하죠. 그러면 수소가 부족한 쪽에다가 부족한 수소 숫자만큼 H 플러스를 더해주면 되죠. CH3COH 플러스 4H 플러스.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 균형 맞춰주면 되죠. 여기 0가, 여기 플러스 4가. 그럼 이쪽을 0가로 만들어줘야 되죠. 전자를 더해서 4개 더하면 되죠. C2H5OH에다가 H2O, 그 다음에 CH3COH, 그 다음에 4H 플러스 4E- 됐죠. 자,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각각의 반반응이 완결이 됐으니까 전체 반응을 구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는 6개의 전자, 여기에는 4개의 전자. 그럼 최소 공배수는 12죠.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전체 산화환원 반응이 나오죠. 그 전체 산화환원 반응은 2Cr2, O7, E-, 그 다음에 3 에탄올, C2H5, OH, 그 다음에 16H 플러스, 그 다음에 2Cr3 플러스, 그 다음에 3CH3, COH, 그 다음에 11H2. 이게 완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제에 가면은 산화환원 반응식 완결시키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만약에 실제 2점짜리 문제인데 답만 쓰길 어차피 2점짜리 문제는 답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좀 줄이고 싶어. 여기까지 완결시키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얘하고의 반응 B가 궁금해요. 그거 이외의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로 가는 과정에서 플러스 6가가 플러스 3가로 가죠. 그런데 크롬이 2개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1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몇 개의 전자를 갖고 들어오죠? 아까 봤었던 것처럼 6개의 전자를 갖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C2H6O에 해당이 돼요. 얘의 화학식은 분자식으로 표현하면은 C2H5OH를 합쳐서 표현하면 C2H6O 에 해당이 되죠. 이거 마이너스 2가, 이거 플러스 1가예요. 그리고 합쳐서 0가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마이너스 2가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봅시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2H4O2에 해당이 돼요. 그쵸? C2H4O2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가, 이거 플러스 1가예요. 이건 얼마죠? 그럼 0가예요. 그러면 탄소 하나가 마이너스 2가에서 0가가 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몇 개를 잃어버리죠? 2개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탄소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따라서 이때 4개의 전자를 잃어버리죠. 그럼 반응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반응비죠. 2대 3의 반응 비율을 가져요. 그래서 Cr2, O7, E-2몰과 3몰의 CH3, CO, CH3라니. C2H5OH가 반응하죠. 이렇게 되면 산화환원 반응을 완결 안 시키고도 중크롬산 이온하고 에탄올 사이에 반응비가 나오죠.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건 이거 데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완결시키려면은 1분 이상 잡아먹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 30초명을 걸리겠죠. 여기서 30초 정도를 세이핑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가 산화환원 반응을 완결시키고 풀이 과정을 보여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때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근데 출제자가 답만을 원하는데 개수 B만 원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최대한 빨리 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2대 3이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 그렇고, 자, 이제 2대 3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여기서 이제 실제 궁금한 거는 여기서 1ml 에탄올 수용액 X에 포함된 에탄올의 질량이 얼마냐. 자, 반응이 완료될 때까지 0.020몰 농도 중크롬산 수용액이 35ml가 소모가 됐대요. 0.020몰 퍼 리터죠. 몰 퍼 리터. Cr2, O7, E-. 자, 그런데 그게 얼마가 35ml,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리터가 소모가 됐대요. 여기 몰 퍼 리터니까 리터 단위로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중크롬산 이온하고 에탄올이 반응할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2대 3으로 2Cr2O7 E-는 3CH3COOH다. 요것 때문에 이 짓을 해준 거예요. 자, 이 정보는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산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었던 25ml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그 25ml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그 에탄올의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1000ml로 환산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5ml 에탄올 수용액에 들어있는 물킨 25ml 에탄올 수용액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몰수예요. 이거를 다시 1000ml로 환산해 봅시다. 그런데 그 1000ml가 사실은 5ml를 시석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출제를 한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그 5ml 중에서 1ml 속에 들어있는 양을 갖다가 물어본 겁니다. 자, 이게 계산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중간에 실수를 한번 유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실수를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써주세요. 웬만하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죠. 답안지에 답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옆에다 계산을 할 때 뭐를 뭐로 환산하고 뭐를 뭐로 환산하고를 암산만 쭉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런 환산인자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면 원래 수용액 1ml 속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몰수가 나오죠. 그러면 그 에탄올의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주면 돼요. 1몰 C2H5OH는 Ag C2H5OH에 해당이 되죠. 이건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0.020 숫자만 보면은 요거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이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밀리리터 공통이니까 25, 1000. 그 다음에 여기 5, 1. 그 다음에 여기는 1몰 Ag. 자, 그래서 보면은 쭉 약분을 쭉 해나가면 되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얼마가 나오냐면 2500분의 21A g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답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이 녀석이 25분의 1이니까 이걸 갖다가 소수로 환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분의 얼마로 고쳐주면 되죠? 25에다 4 곱해주면 되죠. 그럼 만분의 81A g이 되겠죠. 84. 4배니까. 자, 그래서 요게 답에 해당이 돼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제는 자, 다음은 이 양성자선 약산 H2A와 염기성용 Na2A를 이용해서 H2A하고 Na2A를 이용해서 pH 8.212인 완충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준비한 수용액. 지금 여기에 보면은 X몰 농도의 H2A 수용액 100ml, 그 다음에 수용액 나에는 0.01몰 농도의 Na2A 100ml, 각각 100ml씩 준비를 했죠. 실험 과정 및 결과, 수용액 가 10ml에 요 100ml 중에서 10ml를 취했대요.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두세 방울 가하고 0.10몰 농도 NaH로 적정하였더니 당량점까지 10ml가 소모가 됐다. 10ml 적정하는데 10ml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눈여겨보면은 나중에 계산할 때 좀 빨라져요. 그래서 일단 그거고, 두 번째는 수용액 가 10ml에 수용액 나 Yml를 가하여 pH 8.12인 완충용액을 만들었다. X와 Y를 각각 구하시오. H2A의 pKa1과 pKa2는 각각 3.01과 8.12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pH 8.12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얘의 pKa2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pKa2에서 어떻게 된다? HA-1가이온의 농도는 AE-이온의 농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보여요. 자, 뒤에 보면 X와 Y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2점짜리 문제인데 X와 Y를 구하여라. X도 구하고 Y도 구하고 계산 두 번 해주란 얘기죠. 그래서 먼저 X를 구해 봅시다. 자, X를 구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고 2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2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를 조금 빨리 푸는 요령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정상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 여기서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출제자가 약간 미스를 한 거예요.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변색 범위가 8에서 10 정도 돼요. 근데 8.12죠. 8.12 색깔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얘하고 얘가 1대1의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출제자가 두 번째 반당량점까지를 위치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녀석을 찾아보면은 실제 정확한 지시약의 변색 범위는 뭐 8.3에서 10.2예요. 8.12는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가 두 번째 당량점을 정확히 의미한 거라고, 의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럴 거면은 이걸 8.12가 아니라 뭐 어차피 가짜로 주는 물질이니까 7.5 이런 식으로 주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심각하게 8.12로 줘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들긴 했는데 여기에 지시약의 페노프탈레인의 pKa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냥 강염기성에 도달했을 때 색이 변하는 어떠한 지시약의 대표로서 페노프탈레인선을 집어넣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당량점까지 완전히 반응이 진행될 때 필요한 양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은 전체 반응을 H2A하고 2OH-가 반응해서 A2-와 2H2O가 생기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페노프탈레인이 여기까지 보내는 걸로,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은 요 지점을, 요거의 당량점을 우리가 디텍트하는 걸로 우리가 인지하고 문제를 푸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자, 지금 이 녀석의 지금 사용한 NaOH의 농도가 0.010 몰퍼리터 OH-가 있고 당량점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었죠? 10ml가 소모가 됐다라고 얘기했었죠? 10ml니까 0.010 리터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OH-하고 H2O 사이의 반응 비율은 2OH-가 1H2A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당량점까지 존재했었던 H2A의 몰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자, 그것을 다시 무엇으로 나눠주었느냐? 현재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X는 몰 농도죠. 그래서 부피, 이 수용액의 부피가 얼마였었죠? 10ml였었죠. 그래서 0.010 리터로 나눠줘요. 그러면 X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 X값을 보면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 한마디로 0.0050 몰농도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X값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한 30초 걸려요. 근데 답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X값만 구하는 게 목적이죠. 반응식이 2대 1이죠. 똑같이 10ml죠. 그러면 이때 얘의 농도는 얘의 얼마다? 절반만큼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0.050 몰농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지만 이게 둘이 10ml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암산으로 반응비가 2대 1이니까 절반인 0.005몰 농도가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초짜리 문제가 되죠. 30초짜리 문제가. 자, 그래서 시간을 그런 식으로 줄여 나가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pH 8.12에서 pH 8.12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A2- 수용액 부피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반응을 다시 써봅시다. H2A하고 A2-가 만나면 이거 기출문제도 이런 식의 문제 되게 많아요. 얘하고 얘가 만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산, 이게 염기로 작용하죠. 그래서 2HA-1가 이온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몰수를 가지고 표현해 봅시다. H2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죠. 농도가 이거잖아. 여기서 계산한 게 있죠. 그래서 몰농도에다가 지금 부피가 몇 밀리리터죠? 여기 보면은
10ml, X몰롱도 10ml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곱하기 10ml 0.01리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H2A의 몰수가 되죠. 그 다음에 A2-이온은 어떻게 돼요? 0.01몰롱도짜리를 Y 갖다가 Y 사용했다. 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0.01에다가 곱하기 Y입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Y는 밀리리터 단위가 아니라 Y 리터로 표현이 된 거예요. 나중에 환산을 좀 해봅시다. 어차피 몰수로 고치려면은 농도에다가 부피를 갖다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피를 갖다 밀리리터로 집어넣으면 단위가 안 맞겠죠. 그래서 리터 단위로 집어넣은 Y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HA 0이죠. 이거는. 자,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 이 둘 중에서 당연히 당량점에서 누구와 누가 공존해야 되죠? 얘와 얘가 공존해야 되죠? 이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계 반응물로 누가 작용한다는 얘기지? 얘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해야지만 얘와 얘가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01만큼이 감소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녀석은 1대1로 반응하죠?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01만큼 감소해야 되고, 얘는 이거의 2배가 생겨야 되죠? 플러스 10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0.01까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0.01을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0.01, 0.01 지워지라고. 0 지워지고 여기 하면은 0.01 곱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0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곱하기 0.01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pH 8.12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 번째 반당량점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NHA-1가 이온과 NE-, 즉 HA-1가 이온의 몰수하고 AE- 이온의 몰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얘하고 얘가 같으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0.01은 공통이죠. 그래서 0.01 바깥으로 빼주고 Y-에다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은 0.01에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라는 얘기예요. 0.01, 0.01 공통이고 지워주면은 Y는 요거에다 요거 더하면 되죠.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다라는 얘기죠. 얼마예요? 15ml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5ml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 Y는 리터 단위로 환산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밀리리터 단위로 환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5ml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 봅시다. 다음번 문제는 이제 4번, 5번, 6번은 유기화학 문제고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는 일정한 압력하에서 온도가 280K인 일정량의 물을 항온조에, 연력학 문제죠. 항온조에 넣어 물의 온도를 350K로 높이는 두 가지 과정을 얘기를 해요. 두 과정의 차이점은 뭐죠? 얘는 원스텝이에요. 350K 물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물이 350K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얘는 투스텝이죠. 한 번은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가졌어요. 315K로 한번 온도를 올려주고 다시 항온조의 온도를 350으로 올려서 다시 315에서 350으로 올리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한 번은 280에서 315로 한 35K 정도 올려주고 다시 315에서 350으로 또 35K 정도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두 번의 브레이크를 거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정 가하고 나가 있는데 물에 의한 엔트로피의 변화와 물에 의한 항온조의 엔트로피의 변화의 합을 갖다가 델타 S1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에서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문제 뒤에 보면은 그래서 델타 S2와 델타 S1의 차이를 일정 압력, 연용량 CP를 포함하는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게 문제고, 단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히 잘 읽어야 돼요. 주의는 항원조만 고려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원조는 주의의 대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항원조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항원조 이코르 주의로 봐라. 물 이코르 개, 항원조 이코르 주의로 봐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원조의 온도 변화에 따른 항원조의 엔트로피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 과정에 보면은 315K에서 350K로 올리죠. 항원조를 갖다가. 이때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고려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에 항원조의 온도를 315K에서 350K로 올리는 그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고려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온도 변화에 따른 CP의 변화는 없다. 즉 그 얘기는 뭐죠? CP는 상수로 취급하여라. 여기서 얘기하는 CP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PM이 아니라 CP, 즉 열 용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에 보면은 일정 압력 열 용량이라고 나왔죠. 몰이라는 말이 빠졌죠. 일정 압력 몰 열 용량이면 CPM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일정 압력 열 용량이기 때문에 CP로 표현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여기에 몰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거 몰당 연용량이 아니라 N몰이 있을 때 N몰 전체의 연용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한마디로 델타 S1과 델타 S2를 구하는 과정은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과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구해서 그것들의 합을 갖다가 구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의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개에서 온도를 변화시킬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 T1에서 T2에다가 T분의 CP dt. 이게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 공식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N에다가 CPM이라고 배웠죠. 몰수에다가 CPM을 곱해준 형식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CP이기 때문에 바로 이 CP가 곧 뭐냐면 일정 압력 몰 연용량에다가 몰수 곱한 결과가 바로 CP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CP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CP에다가 ln 350에다가 280 되죠. 요게 350K. 그 다음에 이게 280K.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S 항원조.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출제자가 저걸 뭘로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주의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T개분의 Q개, 마이너스 T개분의 Q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은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이니까 Q개가 뭐죠? QP가 돼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T개, 개입니다. 개. 써놓고 보니까 M처럼 보이는데 개.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델타 H, K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항원조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느냐면, 온도가 350K로,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개와 주위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의 온도 대신에 뭐를 사용해 주는 게 맞냐면 항원조의 온도를 갖다 써주는 게 맞아요. 원래 이게 항원조, 주위의 온도죠.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유도하고자 할 때는 보통은 어떻게 해줘요? 개와 주위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개의 온도가 280에서 350K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항원조의 온도는 350K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의 온도 대신에 항원조의 온도를 써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항원조의 온도가 가 과정에서 얼마로 유지가 되고 있죠? 350K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델타 H. 자, 델타 H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가 흡수한 열량에다 이제 개가 흡수한 열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의 온도가 280K에서 350K까지 변하는 과정에서 CpDT를 갖다가 해주면 되죠. 이게 뭐에 해당이 된다? 이게 델타 H, 개에 해당이 돼요. 개의 온도가 280에서 350K까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에 해당이 되죠. 근데 CP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상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350에다가 CP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350 마이너스 280이 돼요. 7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CP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델타 S 항원이에요. 그러면 델타 S1은 어떻게 돼요? CP에다가 ln 이거 280분의 350이죠? 이거 사실 이것도 굳이 얘기한다면 7분의 10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1 CP에 해당이 돼요. 이게 델타 1입니다. 자, 두 번째 델타 S2예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스텝 반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처음에 315K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350K까지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이때 델타 S 물. 지금 이 녀석은 처음에 315K까지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인테그랄 280에서 315에다가 T분의 CP의 DT. 그 다음에 또 하나 315에서 350까지 올리면서 T분의 CP DT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CP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었죠?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합치면 돼요. 280에서 315, 315에서 350. 그럼 280에서 350 T분의 CP DT가 되고 CP ln 350 마이너스 200 오버 280. 결국은 얘하고 얘는 똑같아요.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스텝을 거치든 두 스텝을 거치든 최종적으로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델타 S 물은 처음부터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델타 S 항원조. 자, 항원조에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315K에서 인테그랄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녀석이 CP 해놓고 DT 해놓고 난 다음에 280에서 315K 온도가 315K로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항원조의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원조의 온도가 얼마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350K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315에서 350까지 온도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스텝에서의 항원조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이게 두 번째 스텝에서의 항원조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315분의 35 CP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350분의 35 CP에 해당이 되죠. 이거 얼마입니까? 315분의 35 마이너스 9분의 1 CP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 CP에 해당이 되죠. 마이너스 10분의 1 CP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델타 S2에서 델타 S1을 빼주는 거예요. 요거를 빼주는 거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얘는 값이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캔슬 아웃이 되죠. 그럼 뭐만 보면 돼요? 요거 항원조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 CP 마이너스 10분의 1 CP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CP를 갖다가 해주면은 그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델타 S2 마이너스 델타 S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2점짜리 문제죠. 2점짜리 문제니까 이거 풀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바로 인지했다면 물 부분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고려를 안 해줘도 돼요. 항원조 부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1로 나왔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참
숫자를 좀 맞춰주지. 이렇게 되면 분모가 뭐가 됩니까? 450이 분모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50분의 5 CP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0분의 1 CP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문제죠. 이 문제가, 이거 분명히 물리화학 문제는 물리화학 문제인데, 이게 좀 애매한 물리화학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이 녀석은 사실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물리화학보다는 일반화학에 굉장히 가까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엄청나게 많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 시험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현장에서 그 화학 교사가 돼서 현장에 들어가면은 현장에서 애들한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되니까 아마 그런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수능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도 2점짜리 문제치고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짜증이 확 나죠. 2점짜리인데 2점이면 원래 얼마에 풀어야 되죠? 5분에 풀어야 돼요. 곱하기 2.5를 하면 되니까. 이거 5분에 풀기에는 조금 문제가 버거워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 이런 식의 계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나중에 푼다라고 생각해주고 약간 뒤로 밀어놨다 푸는 게 납니다. 왜냐하면 2점짜리 문제에서 10분 시간 쓰고 난 다음에는 뒤에서 얽히기 시작해요. 막 머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점짜리 문제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은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침착하게 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푸는 게 나아요.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거.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온도는 T에서 N2O4로부터 NO2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평형상수이다 라고 나와 있고, 가와 나는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 들어있는 N2O4 기체가 분해되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건 초기 상태, 이거는 평형 상태죠. 평형 1. 그 다음에 용기의 부피를 변화시켜서 평형, 새로운 평형 2에 도달했어요. 온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평형, 부피를 변화시켰으니까 평형 상수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1바에서 5바로 증가를 했으니까 이 녀석은 델타 V가 음수인 부피 압축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원 조건하에서 부피를 압축시켜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보면 가와 다에서 N2O4의 몰수는 가, 이거는 초기 상태를 얘기하죠. N1. 그 다음에 다,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평형 2에서의 N2O4의 몰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N1은 가에서 초기 상태의 N2O4 몰수, N2O4만 들어있을 때 그 몰수, 초기 몰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는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N2O4의 몰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 과정에서 N2O4의 해리도는 알파이다. 해리 분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해리도는 몇 퍼센트가 분해가 됐느냐,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다에서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1바하고 5바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KP를 알파를 포함하는 식으로 나타내고, 이게 첫 번째 문제죠. 1점짜리 문제 하나가 이겁니다. K2를 알파를 포함하는 식으로 나타내고, 이게 풀이 과정이 필요가 없고 눈으로 딱 봐서 떨어지는 거라면 1점짜리 문제로 적당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상당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점짜리 문제 치고는 2.5분에 풀어야 되는 것 치고는 조금 헤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알파는 0.5일 때 N1분의 N1-N2를 그 다음에 계산하여라. 온도 T는 일정하다. 이게 2번 문제죠. 자, 그래서 1번, 2번 문제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평형상수를 알파를 포함하는 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가나 과정에서 이제 일단 전체 반응은 당연히 이거겠죠. N2O4가 2몰에 NO2가 되는 게 이제 전체 반응이고, 자, 이제 첫 번째 가나 과정. 초기에 있었던 N2O4가 나로 반응이 진행이 돼서 최종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P N2O4 나를 봅시다. 나에서 N2O4의 몰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N2O4의 초기 몰수에 얼마에 해당되는 양이 남아있을까? 지금 이 녀석의 해리도가 알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1-알파에 해당되는 양이 남아있을 거죠. 그 다음에 NO2 PNO2 나를 봅시다. 평형 1에서의 NO2의 몰수예요. 자, 이거 X만큼 분해되면 이거 몇 개 생기죠? 2X만큼 생기죠? 얘가 알파만큼 분해되면 얘는 얼마만큼 생기죠? 2알파만큼 생기죠? 따라서 이 녀석은 얼마가 되느냐면 2알파의 PN2O4 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P 토탈을 봅시다. 왜? 지금 여기에 보면은 P 토탈이 완바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런 식의 계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사용이 돼야 돼요. 하나라도 사용이 안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주어진 정보 중에 버릴 정보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완바가 왜 필요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필요해요. 이거 계산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1-알파에다가 N2O4 초기,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에다가 PN2O4 초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얼마다? 완바다라는 얘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알파의 PN2O4 초기죠. 어차피 이거 공통이니까. 근데 그게 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N2O4 초기는 얼마에 해당이 된다? 1+알파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PN2O4 초기를 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평형 상태, 즉 나 상태죠. PN2O4 나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PNO2 나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1-알파에다가 이거 곱해주면 되죠. 근데 그 알파가 뭐라고요? 요게 N2O4 초기가 1+알파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1+알파분의 1-알파예요. 자, PNO2 나는 어떻게 되죠? 2알파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되죠. 2알파에다가 곱해주기 1+알파분의 1입니다. 그러면 1+알파분의 2알파에 해당이 돼요. KP는 어떻게 되죠? PN2O4의 1승에다가 PNO2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갖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얼마가 되느냐면 1-알파의 제곱에다가 4알파의 제곱.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풀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뭘 풀라고 얘기를 하냐면 N1, N2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N1, N2를 갖다가 구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N1하고 N2를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그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N1하고 N2를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좀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먼저 알파가 0.5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파가 0.5니까 현재 평형 상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평형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0.5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1-2분의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4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이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0.75분의 1, 즉 3분의 4가 나오죠. 이게 4분의 3이니까 역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KP 값이 3분의 4가 나오고, 자,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체 분합이 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피를 압축시켜서 얻어졌을 때 P 토탈이 N2O4와 NO2의 합이 5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하면 PNO2 플러스 PN2O4는 5바다. 자, 그 다음에 KP가 3분의 4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PN2O4분의 PNO2의 제곱은 3분의 4다라는 얘기예요. 미지수 2개에다가 식이 2개죠. 그러면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 다상태에서 각 성분 기체의 분합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만약에 PNO2를 X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차피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PN2O4는 어떻게 돼요? 요게 X니까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O-X가 되죠. 연립방정식에서 이 식 하나를 갖다가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PNO2를 X로, 그래서 PN2O4를 O-X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이것을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KP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O-X분의 X의 제곱이 되고 이것이 3분의 4X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3X의 제곱은 20-4X가 되고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0은 이코로 0이죠. 인수분해해야 되죠.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지금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2에다가 3X 플러스 10이 돼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자, X값이 음수일 수는 없죠. 분합이니까. X값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그러므로 X는 이코로 2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곧 뭐에 해당이 된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PNO2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므로 PNO2는 2바에 해당이 되고 PN2O4는 5바에서 나머지 부분이 PN2O4가 되겠죠. 3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바, 3바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이제 구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N1과 N2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 N2O4의 몰수를 N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형 이 상태, 즉 다상태에서의 N2O4의 몰수를 N2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나 상태를 갖다가 봅시다. 나 상태를 보면은 지금 해리 분율이 0.5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N, 여기서 몰수를 얘기를 합니다. N2O4 나를 얘기해요. 나에서 N2O4의 몰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N1, N2O4의 초기 몰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가 남았다라고 얘기했었죠? 0.5는 분해가 되고 0.5는 남았다라고 얘기했었죠. 0.5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NO2 나입니다. 나 상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비가 1대2니까 얘의 2배에 해당되는 양이 생겼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1 곱하기 0.5에다가 2배. 그것에 분해된 양의 2배에 해당되는 양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2알파에 해당되는 값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녀석은 N1에 해당이 돼요. 이거 왜 했느냐? 자,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N3의 양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요건 이제 나 상태예요. 자, 요거 지웁시다. 저쪽까지 가면 또 안 보일 테니까 요 부분에다가 다시 씁시다. 자, 이제 나에서 다로 갑니다. 어떻게? 부피를 압축하여. 아까 얘기를 했었죠. 압력이 증가한 걸로 봐서는 부피를 압축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N2O4하고 NO2가 있는데 부피를 압축해요. 부피를 압축하면 무슨 반응이 진행이 되죠? 르샤틀리의 법칙 때문에 기체 입자수 감소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반응의 진행 방향은 이쪽입니다. 자, 여기에 나에서 다로 가는 것의 초기 단계니까 나 상태를 써줘야 되죠. N2O4의 몰수는 얼마에 해당이 되죠? 0.5 N1, 즉 2분의 1 N1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NO2의 몰수는 얼마죠? N1이죠. N1이 있었죠. 자, 이제 변화량을 갖다가 씁시다. 이쪽으로 가니까 얘가 2X만큼 감소하면 얘는 X만큼 증가하죠. 그러면 2분의 1 N1 플러스 X. 얘는 N1 마이너스 2X에 해당이 돼요. 자, 이제 몰수비. 각각의 몰수가 나왔어요. 자, 분합비는 분합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곧 몰수비에 해당이 되죠. 그러므로 2분의 1 N1 플러스 X 대 N1 마이너스 2X는 뭐에 해당이 돼야 된다? 아까 써놨죠. 지금
요게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P(N2O4가) 계산했었죠? P(N2O4가) 지금 보면은 3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PNO2가 다해서 2기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몰수비가 곧 어떻게 된다? 압력비에 해당이 되는 3대2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수비는 이코로, 요건 몰수비입니다. 몰수비는 이코로 무슨 비다? 분압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수비를 이용해서 몰수비와 분압비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간단한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녀석은 3m 마이너스 6x는 이코로 n1에다가 플러스 2x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8x는 이코로 해놓고 난 다음에 2n1이죠. 그러므로 x는 어떻게 된다? 4분의 1 n1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뭘 구했어요? 이걸 구했죠. 자, 그러면 n2, 즉 뭐에 해당이 되느냐? n2O4 어디에? 다 상태에서 n2O4의 몰수를 구해봅시다. 이게 다 상태에서의 n2O4 몰수죠? 2분의 1 n1에다가 플러스 x를 갖다가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 n1에 해당이 되죠. 요게 4분의 1, 요게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4분의 3 n1에 해당이 되죠. 이제 답입니다. 최종적으로. 답은 뭐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1 분의 n1 마이너스 n2를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n1에서 n2를 빼줘요. n2가 얼마죠? 4분의 3 n1이죠? 그러면 요거는 4분의 1 n1. 요건 n1이죠. n1 지워지니까 답은 4분의 1. 그래서 답이 4분의 1 나왔어요. 이 2점짜리 문제치고는 계산 과정이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실제 이거보다 더 짧게 할 수 있는 요령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아마 가장 짧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2점짜리 치고는 조금 시간이 과하게 필요해요. 물론 5분 내에 잘하면 풀 수는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5분 내에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은 그날 말려서 잘 눈에 안 보여. 그래도 역시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요게 뭐 3대 4라든지 몰수비가 부피비가 분압비와 같다라든지 이런 게 순간적으로 꼬이기 시작을 하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계산이 열나헤비해 보인다. 그럼 나중에 미뤄 놓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넘어가면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시간이 남을 때 됐어. 2점짜리쯤 하나 버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편안히 먹고 보다 보면 풀립니다. 근데 뒤에 문제가 잔뜩 남았는데 막 2점짜리 가지고 5분, 6분을 갖다 질질 끌고 있어. 그럼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5분 풀다가 덮고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5분은 5분대로 날아가고 문제는 문제들에 틀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좀 헤비하다 싶으면 뒤로 보내세요. 근데 이런 문제가 전체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 2년 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피트 유형, 미트 디트 유형 혹은 아니면 수능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 문제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 아주 극소수 일부 한 2점 정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문제 정도는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라? 뒤로 미루세요. 어차피 이거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알아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계산이 복잡해 버리면은 한 10초 읽고 난 다음에 그래 패스 맨 나중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려서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편안한 마음을 갖고 돌아와서 문제를 풀면 뭐 1점이라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맞으면 1점이잖아. 맨 앞에 맞는 거. 이거 맞으면 이거 반만 날리다고 그래도 1점밖에 안 날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공 부분, 그러니까 교육과 과학교육론 뺀 나머지 부분에서 학생들 합격자 평균이 60점 채 넘을 똥 말똥이에요. 그러니까 60%, 100% 만점에 60% 조금 넘으면 합격을 해요. 1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락에 다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마음 편히 먹고 맨 뒤에 푸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네. 앞서서 문제에서 날려버렸던 시간을 갖다가 보충해 줄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서 이제 시간을 따야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실험 결과 X몰롱도 이게 지금 거의 한 3, 4년째 계속 흡광도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기기 분석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B와 BH 플러스의 모르간 계수값이 같죠? 뭐란 얘기죠? 454나노미터는 등흡광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등흡광점의 특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한 3, 4년 간격으로 3, 4년 간격까지는 아니고 꽤 자주 나와요. 이것도 등흡광점의 특성을 이용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단 눈에 보여야 됩니다. 1.5A, 1.A 딱 보는 순간 이거 등흡광점이네 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X몰롱도의 비수용액에 산을 가한 후 도달한 평형 상태에서 B와 BH 플러스의 비율은 1대 4다. 그 얘기를 하면은 B의 농도하고 BH 플러스의 농도는 몇 대 몇이다? 4대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보고 난 다음에 1대 4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시험장 가면 컨디션이 더럽게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긴장하고 그래서 4대 1인데 1대 4로 보면은 답이 엉망진창 나오죠. 4대 1입니다. 자, 이때 410나노미터에서 측정한 흡광도가 0.12A였다.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과정 가후 수용액에 산을 추가로 해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데 그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 산이 얼마가 추가가 됐는지 언급 안 나왔죠. 454나노미터에서 측정한 흡광도는 Y였다. 454나노미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등흡광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에 사용된 분광 광도계의 모용도는 다음과 같다. 빈칸 채우기겠죠? 분광 광도계에서 분광 광도계에서 이런 거 빈칸 채우기 여러 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거 또 내는 거예요. 자, 분광 광도계의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처음에 봅시다. 1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400에서 500나노미터에서 비수용액의 흡광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 호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싱글빔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빔 스플리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레퍼런스와 그 샘플을 동시에 한꺼번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만들어 놓은 것은 더블빔 타입이고 이거는 레퍼런스 한번 찍고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샘플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싱글빔 타입이죠. 바로 이 싱글빔 타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싱글빔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얘기예요. 어차피 그냥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분광 광도계의 계략적인 얼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빔 스플리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분광 광도계를 제작할 때 가장 적합한 부품만을 찾아서 분광 광도계의 모용도를 완성하죠. 빈칸 넣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요거 있어요. 당연히 제일 처음에 들어갈 건 뭘까? 광원이겠죠. 그 다음에 들어갈 건 뭐가 들어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파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건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검출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갖다 메꿔 넣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광원으로 뭐가 있겠느냐? 광원에 두 개 있죠. 여기 보면 텅스텐 램프 있고 듀트리움 램프 있고 수업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듀트리움 램프는 자외선 영역에 대한 공급원이고 텅스텐 램프는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공급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에 뭘 들어가야 돼요? 실험하는 파장 레인지가 어떻게 돼요? 실험하는 파장 레인지가 400에서 50 가시광선 영역이죠. 듀트리움 램프가 아니라 텅스텐 램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텅스텐 램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파장 선택기가 들어가 있죠. 파장 선택기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필터하고 회절발 단색화 장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노크로메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필터는 한 가지 종류 파장만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죠. 얘는 지금 실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415에서도 하고 410에서도 하고 454에서도 하고 이거는 파장을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필터는 한 가지 파장만 통과시킬 수 있는 반면에 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파장에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장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모노크로메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모노크로메이터에 해당이 되는 게 뭡니까? 회절발 단색화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절발 단색화 장치. 모노크로메이터입니다. 근데 답에다가 모노크로메이터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회절발 단색화 장치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제 검출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검출기에 보면은 PMT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광전조도 검출기라고 얘기하는 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UV 비지블 스펙트럼에서 뭘 써야 돼요? PMT를 써줘야 되죠. 왜 그러냐? PMT는 주로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 광전 증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빛을 받고 난 다음에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직접 튀어나가요. 아인슈타인 광전 효과, 이거 얘기하는 거죠.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전자가 튀어나가고 그 튀어나간 전자가 전압에 의해서 가속화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과정에서 전자의 광자 하나당 처음에는 전자 하나가 나왔지만 광전 증배관에서 다이노드라는 장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번 10의 몇 승 배씩 증가해서 떨어져 나올 땐 10의 막 8승 9승배로 증폭이 돼서 나오는 게 광전 증배관이에요. 그래서 이 PM 튜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전 효과가 발생이 돼야 돼요. 광전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자 자체의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즉 단파장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M 튜브는 UV 비지블 스펙트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광전도도 검출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이 광전도도 검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빛을 받았을 때 반도체의 전도도가 변화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밸런스 밴드가 있고 이쪽에 컨덕션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결합띠가 있고 여기에 가가지고 전도띠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은 결합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요. 전도띠로 들어가는 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도체의 전도성이 증가하죠. 이 전도성의 증가를 통해서 빛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전자가 아예 빛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죠. 얘는 전자가 빛을 받으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요.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적어요. 필요한 광자 에너지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장파장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한다? IR에서 주로 사용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걸 사용해야 돼요? UV 비지블, 그 중에서 비지블을 사용하고 있죠? 당연히 PMT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PMT는 써도 되냐? 써도 되죠? 여기에 약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PMT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 푸는데 알고 있으면 5초쯤 걸리겠죠. 답만 쓰는 시간밖에 안 걸리죠.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다 이건 4점이에요. 4점이면은 10분짜리 문제입니다. 10분짜리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10초도 안 걸려서 풀면은 뒤에 부분에 시간이 당연히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런 문제 풀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엔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가에서 x를 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제시하시오. 세 번째 문제는 나에서 y를 구하시오. 그래서 두 번째 x를 구하시오. 세 번째 y를 구하시오. 그래서 x와 y를 이제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먼저 x를 구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x 몰롱도의 비수용액에 산을 가한 후 두 달은 평형 상태에서 B와 B의 농도는 이코로 BH 플러스의 농도의 4배에 해당이 되고 이때 410나노미터에서 측정한 흡광도는 0.12A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X라고 얘기하는 거, X라는 건 뭐죠? X몰농도의 비수용액에 산을 가한 후, 산을 가하기 전에 비수용액의 농도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B의 형식 농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초기에 존재하는 B의 형식 농도, 그것을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게 B의 형식 농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B의 농도와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BH 플러스의 농도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B의 농도하고 BH 플러스의 농도는 몇 대 몇의 비율을 갖는다? 4대 1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B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의 양의 5분의 4에 해당이 돼요. 0.8x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BH 플러스 같은 경우엔 5분의 1에 해당이 되죠. 0.2x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와 BH 플러스의 농도를 B의 형식 농도인 x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흡강도를 계산해 봅시다. 흡강도는 지금 BH도 있고 BH 플러스도 있으니까 이 둘에 의해서 모두 흡강이 되겠죠. 그래서 B에 의한 흡강과 BH 플러스에 의한 흡강의 합이 결국은 우리가 관찰하는 흡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B의 몰흡강 계수에다가 B의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1cm를 해주면 되죠. 지금 셀의 길이가 1cm라는 얘기가 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cm, 요건 셀의 길이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실론 BH 플러스의 몰흡강 계수, 그 다음에 B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셀의 길이 1cm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필요한 값들을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B의 몰흡강 계수 값은 얼마에 해당이 되죠? A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B의 농도는 얼마죠? 0.8x에 해당이 됩니다. 1은 어차피 곱해주나 마나니까 안 썼어요. 그 다음에 BH 플러스의 몰흡강 계수 값은 얼마에 해당이 되죠? 2a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B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죠? 0.2x에 해당이 되죠. 곱하기 1은 쓰나 마나니까 안 썼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 계산을 갖다가 더해주면은 이 녀석이 얼마이냐면 1.2x 곱하기 a에 해당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관찰된 몰입 강도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0.12a에 해당이 되더라. 그럼 AA 지워지고 x가 나오죠? x는 0.1입니다. 즉 0.1몰 농도. 이것도 역시 비어-람버트 법칙을 알면은 30초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y값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y값. 자, 아까 이게 454나노미터는 등흡광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흡광도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pH 플러스, 그 다음에 B에다가 pH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이 둘 다 1.5A가 둘 다 몰입감 계수죠. 1.5A에다가 B의 농도 곱하기 1, 그 다음에 1.5A에다가 BH 플러스에다가 곱하기 1입니다. 등흡광점이죠. 등흡광점의 특징은 뭐죠? B와 BH 플러스의 상대적인 농도가 변하더라도 흡강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흡강도 자체가 형식 농도에만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등흡광점의 특징이죠. 여기서도 그게 잘 드러나요. 1.5A를 빼고 난 다음에 쓰게 되면 B의 농도와 BH 플러스의 농도의 고분을 나타내줘요. 이게 뭐죠? 이게 B의 형식 농도입니다. B의 형식 농도는 아까 얼마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X값이었죠? 0.1몰 농도에 해당이 돼요. 그럼 계산해서 집어넣으면은 0.15A에 해당이 돼요. 이거 4점짜리 문제지만 빨리 풀면은 1분, 좀 천천히 풀어도 2분 내에 풉니다. 그럼 여기서 2분 세이빙이 되죠? 이 2분을 앞에 2점짜리 문제 푸는 데다가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CO2의 어떤 신축 진동 뉴L을 나타낸 것이다. 딱 봐도 노멀 모드 아니죠. 기준 진동 뉴1에서 뉴3에 대한 자료이다. 뉴1에서 뉴3에 대한 자료. 자, CO2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멀 모드의 총수가 얼마예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선형 분자죠. 3n-5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3n-5가 5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은 3 곱하기 3에서 5를 빼주게 되면 4개의 노멀 모드가 있는데, 그 4개의 노멀 모드 중에서 지금 4개의 노멀 모드 중에서 지금 3개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놨어요. 자, 지금 여기에 이 3개가 이제 누군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밴딩 모션보다는 스트레칭 모션이 훨씬 진동수가 크고, 스트레칭 모션 중에서도 시메트리에 비해서는 어시메트리가 더 진동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최고의 진동수를 갖는 이 녀석은 뭐에 해당이 된다? 이 녀석은 어시메트리 스트레치 모드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도 시메트리 스트레칭이 되겠고, 요 녀석은 아마도 밴딩 모션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각각 U1, U2, U3를 어시메트리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밴딩이다라고 어사인할 수가 있어요. 파수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대충 누군지 알아맞추는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한 2번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시메트리 스트레칭의 스트레칭보다, 시메트리 스트레칭보다 진동수가 높고, 스트레칭은 일반적으로 밴딩보다 훨씬 높은 진동수를 갖는다. 이미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걸 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뉴엘이 기준 진동 방식이 아닌 이유를 2가지 쓰고, 딱 봐도 기준 진동이 아닌데 이게 기준 진동이 아닌 이유를 2가지 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살펴야 돼요. 지금 뭐 2가지 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출제자가 뭘 의도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노멀 모드 혹은 아니면 기준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얘는 뭐죠? 얘는 순수한 진동이에요. 순수한 진동이란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아까 3n- 구분형 분자 같은 경우엔 선형 분자가 아닌 경우에 3n-6, 선형 분자인 경우에 3n-5를 빼주는데, 그 빼주는 6이나 5가 뭐죠?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빼주는 거죠. 즉, 노멀 모드는 병진이나 회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완벽하게 순수한 진동 모드라고 얘기하는 게 노멀 모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번째, 이게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여러분들이 노멀 모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진동, U1, U2, U3는 각각 CO2의 대칭종에 속해야 되죠. 대칭종에 속한다. 대칭종이라는 게 특징이 뭐죠? 대칭종은 서로 무슨 특징을 갖고 있죠? 오르소고날한 특징을 가져요. 오르소고날하다라는 얘기는 서로 상호관계가,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멀 모드는 독립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다른 노멀 모드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노멀 모드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특징을 가져요. 놓고 봤더니 2가지 얘기하는 그 2가지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분자는 이 2가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 진동은 이 2가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써라. 이 2가지에 어긋나는 부분을 써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엔 여기가 아마 질량 중심일 거예요. 질량 중심인데 이 녀석이 움직이죠. 얘는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얘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질량 중심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질량 중심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특성을 갖는다? 부분적인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의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뻔한 사실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 얘의 문제예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이유에다가 부분적인 병진 운동의 특성을 가짐으로. 참 좋은 답이죠. 정확히 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출제자가 그렇게 의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녀석이 이걸 그대로 옮겨 쓰면 돼요. 지금 이 녀석은 순수한 진동 모션이 아니다. 자, 근데 순수한 진동 모션이 아니다라고만 쓰면은 좀 찝찝하죠? 부가적인 설명을 갖다가
쓰는 게 좋겠죠. 뭘 쓰면 좋을까? 이거는 질량 중심의, 무게 중심이죠. 질량 중심의 센터 오브 매스라고 얘기를 하죠. 질량 중심의 움직임이 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분적인 병진 운동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의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로만 써줘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므로 순수한 진동이 아니다. 두 번째, 이거죠. 모든 노멀 모드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독립적이지 않을까? 지금 얘는 이쪽만 움직이죠. 이쪽만 움직이면은 이게 CO2의 점군에 소속이 될까? CO2 점군에 존재하는 대칭종에 소속이 될까? 대칭종에 소속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해당되는 진동은 CO2의 대칭종에 속하지 않는다가 해답이 돼요. 근데 그렇게 쓰면 또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지금 L은 독립적인 진동 모드가 아니다. 혹은 아니면 독립적인 진동 운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쓴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UL은 CO2의 어떠한 대칭종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요게 두 가지 이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유가 어떤 책에 정리돼서 나온 게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 학부 물리화학 책에 어떤 책을 뒤져봐도 두 가지 이유가 썸머리 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멀 모드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특성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물리화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이게 노멀 모드의 특성이다라는 사실, 이게 노멀 모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 출제자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도 입장에서 어떤 교과서, 시중에 나와 있는 5개의 물리화학 교과서를 다 봤는데 2개가 썸머리로 요약이 돼 있어.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되니까. 근데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썸머리는. 그래서 노멀 모드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특성, 물리화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이해하고 있는 노멀 모드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특성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게 노멀 모드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뉴L이 기준 진동 방식이 아닌 이유 두 가지 쓰라는 걸 했고, 뉴1을 그림으로 나타내셔. 뉴1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땡큐죠. 이런 거 쓰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하얗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 있고 동글뱅이 있고 어차피 모션을 나타내야 되니까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이니까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으면 되죠. 이렇게 놓으면 좀 잡스러워 보인다. 겹쳐 보이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써도 됩니다. 요렇게 써도 되죠. 이게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이죠. 한쪽은 벌어질 때 다른 한쪽은 수축하는 이게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요렇게 그렸고 요렇게 그렸고 요렇게 그렸어요. 여기는 결합 축선상에다 화살표를 겹쳐서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연필만 가지고 답을 쓰는 과정에, 볼펜이죠. 볼펜만 가지고 답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써도 좋고 둘 중에 어느 거나 여러분들이 적절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뉴1에서 뉴3 중 Q가지가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것도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왜 시험 문제가 어려우냐면 물리화학 교과서에는 뭐가 주로 나오느냐면은 이원자 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Q가지가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보통 이원자 분자에서 Q가지가 안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결합 축선상에 대해서 앵귤러 모멘텀이 있는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바닥 전자 상태에서 라지 ml 값이 0이 아닌 경우, 보통은 어떤 경우예요? 파이 오비탈에 홀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Q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결합 축선상의 앵귤러 모멘텀이 존재하는 경우, 즉 파이 오비탈에 홀전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L 값이 라지 L 값이 1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때 Q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풀이어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 Q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CO2 같은 결합 축선상에 CO2 같은 어떠한 분자가 있을 때 결합 축선상에 무엇이 존재할 때 그 앵귤러 모멘텀, 회전 그 모멘텀이 존재하면 그 경우에 있어서 Q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CO2 분자는 본질적으로 여기가 파이1, 파이2, 파이3고 전자가 파이2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전자가 짝지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Q가지가 나타날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Q가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경우에 나타날 수 있을까? 얘가 밴딩 모션을 하게 되면은 CO2 분자가 어떻게 되죠? 한 녀석은 위로 올라가고 한 녀석은 떨어지죠. 그러면서 얘가 뭐가 생기느냐면 결합축에 대한 회전 운동 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직선 분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직선 분자이고 파이 오비탈에 짝진 전자가 있을 때 이거 우리가 분자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0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직선 분자이면서 파이 오비탈의 전자가 모두 짝지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합축에 대한 회전 운동 특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지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Q가지를 어떤 경우에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결합축에 대한 회전 운동 특성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꺾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꺾어지게 되면 결합축에 대한 회전 운동 특성을 가질 수가 있죠. C와 O의 질량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밴딩 모션인 경우에 있어서 일종의 뭐냐면은 이 녀석이 구분형 분자를 갖게 되면서 뭐가 달라진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선택 규칙이 달라지는 상황이 돼요. 즉, 진동에 의해서 선택 규칙이 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밴딩 모션이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선형 분자에서 밴딩 모션이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지됐었던 Q가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써줘야 된다? 답은 밴딩 모션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밴딩 모션에 해당이 되는 게 뭐죠? U3죠. 그래서 답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U3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답은 U3입니다. 여기에 다행히 이유를 쓰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이유를 쓰라고 그러면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얘기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밴딩 모션이 이루어지게 되면 없던 선형 분자에서 없던 앵귤러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Q가지가 관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답은 U3입니다. 그래서 밴딩 모션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H2O의 분자 궤도 함수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H2O에서 모든 원자가 XZ 평면에 있을 때, XZ 평면에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H2O에서 X축, Z축은 회전 주축 방향에 일치시켜야 돼서 C2축 방향으로 일치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호모에 기여하는 O의 원자 궤도 함수를 쓰시오. 이게 1번 문제죠. 호모는 지금 수소가 한 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H2O에는 수소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6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있죠. 그래서 토탈 H2O에는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걸 아래서부터 배치시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따라서 이게 뭐에 해당이 된다? 호모에 해당이 되더라. 자, 지금 문제에서는 호모에 기여하는 산소의 원자 궤도 함수를 쓰라고 얘기했는데 호모의 에너지 준위와 산소의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호모는 뭐에 해당이 된다? 산소의 2p 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 즉 산소의 2p 오비탈하고 실질적으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2p 오비탈 중에서도 어떤 2p 오비탈인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X축, 여기가 Z축이라는 평면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 H가 있고 O가 있고 H가 있으면은 이쪽 축 방향에, 즉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PY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PY에 해당이 되는 녀석은 지금 이쪽이 플러스 로브, 이게 플러스 로브고 이쪽이 마이너스 로브일 때, 이쪽 수소하고 겹칠 때 이게 만약에 플러스 로브라고 얘기를 하면 플러스와 플러스는 보충 간섭, 보강 간섭을 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같은 경우 소멸 간섭을 하죠. 근데 보강 간섭이 되는 양하고 소멸 간섭이 되는 양이 면적이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이 녀석이 겹침 적분값이 0이 나옵니다. 겹침 적분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실질적으로 MO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비결합 분자궤도 함수, 넘번딩 분자 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에 기여하는 산소의 원자궤도 함수를 써라. 지금 이것은 산소에 그냥 P라고 쓰면은 부분적인 점수가 나올 것 같고, 실제는 2PY다라는 것까지 써야지만 완전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XZ 평면이란 지오메트리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자가 PY까지를 의미한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2PY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H2O에 존재하는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분자궤도 함수 이론과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설명할 때 두 이론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하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넘번딩,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인을 갖다가 VBT 이론과 MO 이론에서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VBT 이론, 무기화학에서 설명하는 VBT 이론하고 MO의 차이점은 전자 구름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져요. VBT 이론에서는 전자 구름이 편재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MO에서는 비편재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은 VBT 이론 같은 경우에 넘번딩 오비탈이 어떻게 되느냐면, 산소에 지금 이 녀석이 104.5도의 결합 각도를 갖는 구분형 구조를 가져야 되죠. 그러면 지금 산소가 sp3의 혼성 AO를 형성을 하고, sp3의 혼성 AO 4개 중에서 2개는 시그마 결합에 참여하죠. 그래서 나머지 2개, 시그마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두 개의 sp3 혼성 AO가 편재화된 두 개의 편재화된 sp3 AO가 무슨 역할을 한다? 비공유 전자쌍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일한 sp3 혼성 오비탈을 4개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둘은 시그마 결합에 참여하고 둘은 시그마 결합에 참여 안 하죠. 그 시그마 결합의 형성에 참여하지 않는 편재화된 2개의 sp3 혼성 AO가 비공유 전자쌍을 수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MO 이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갖다 하느냐, 이거는 넘번딩 MO의 전자쌍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MO 이론에서는 넘번딩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 결합에 기여하지 않는 전자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4개의 전자쌍 중에서 넘번딩 오비탈에 해당되는 게 뭐냐?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녀석은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이건 2p 오비탈, 거의 순수한 2p 오비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건 넘번딩 오비탈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3개 중에서 누가 넘번딩 오비탈이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실제 여기서 non-bonding 오비탈은 이게 non-bonding 오비탈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H2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소의 2s 오비탈하고 그 다음에 수소의 p 오비탈이 너무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겹침을 형성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녀석은 산소의 2s 오비탈하고 거의 똑같은 에너지 준위와 형태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on-bonding 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MO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비편제화된 non-bonding 오비탈, 비편제화된 비결합 분자 오비탈이죠. 비결합 MO인 비결합 MO라는 얘기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비결합 MO를 비공유 전자쌍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비편제화된 비결합 MO인 2A1과 그 다음에 1B2죠. 1B2의 각 한 쌍의 전자쌍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편제화, 비편제화, 그 다음에 VBT 이론에서는 편제화, MO에서는 비편제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VBT 이론에서는 고립화되어 있는 혼성 원자 AO에 전자쌍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하고 M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on-bonding 캐릭터를 갖는 MO에 전자쌍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둘의 구분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결합 각도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죠. 자, 지금 이 녀석은 먼저 답은 H2SE 그 다음에 H2S, H2O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높을수록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높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높으면 중심 원자의 전자그룹 밀도가 증가하죠. 중심 원자 주변에 결합 전자쌍의 밀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반발력이 증가해서 결국은 결합각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걸 저는 부호로 표현했는데 말로 풀어서 쓰면 됩니다.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중심 원자의 전자 밀도가 증가해서 결합각도가 커진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셀레늄보다는 황보다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래서 이런 순서의 결합각도를 갖는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건 다 변화가 없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었고, 다른 건 다 변화가 없는데, 지난번에 푼 것 중에서 제가 비결합 MO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결합 MO를 얘하고 얘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얘 같은 경우 오히려 4점짜리 문제들이 사실은 포인트만 보면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시간을 세이빙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지 같은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답을 갖다가 쓰시면은 시간 내에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8번 문제에 막혀가지고 막 시간 5분, 6분 끌다가 머리에 열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그럼 그날 시험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시간 내에 풀도록 요령껏 문제 푸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딱 봐서 계산 엄청 복잡할 것 같아. 촉이 오죠? 이거 쉽게 계산 안 풀리겠다. 뒤로 미루세요. 그런 건. 어차피 임용 문제에서 계산 대가리 복잡한 건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문제 그것도. 보통의 경우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루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네. 재작년 문제보다 어렵습니다. 작년 문제가. 그래서 실제 작년에 시험 본 학생들이 있으면 보면서 우라가 치밀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나만 치미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다 치밀었을 거다라 생각하고, 남들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들도 그렇구나. 동질 의식을 느끼시면서 풀면 됩니다. 항상 침착한 게 중요해요. 자, 그럼 그렇고, 잠깐 쉬어야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B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도록 합시다.